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최근 전국 도심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광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사고 규모, 피해가 커지면서 지자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굴착 공사장을 중심으로 집안 탐사를 한다거나 상하수도 시설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의 대응이 근본적인 땅꺼짐 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속 숨겨진 지뢰라고 여겨지는 땅꺼짐 현상, 최근 들어 잦아지는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오늘 관련 분야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근입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정창삼입니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철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지역 근처에서는 싱크홀이 발생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냥 다니고는 있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대비가 안 된다는 게 가장 불안한 것 같아요. 갑자기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뭐 피해 다니기만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밑에서 집안이 약해지니까 꺼지는 거잖아요. 밑에가 하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하 수라든지 이런 것이 흐르다 보면 기초가 단단해야 안 꺼지는 거니까 그게 약해졌다는 얘기니까 여러 가지 얘기인데 되게 요새는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게 새면 알게 모르게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오래 되다 보면 셀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서 생길지를 모르니까 요새 누수 탐지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좋게 나오잖아요. 장비들이. 그 장비들을 잘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탐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공사장 주변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지 규제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밟는 곳이 싱크홀일 수도 있잖아요. 주로 갑자기 생기지 않나요? 공사 소음 들리거나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혹시나 하고 또 한 번 더 보게 되죠. 공사를 하면서 발파도 해야 되고 집안을 갖다가 뚫어야 되고 이런 토목공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뚫었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폭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뭐를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들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조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땅꺼짐 현상이 무엇이고 원인이 뭔가요? 그야말로 지표면이 밑으로 꺼지는 현상. 네. 중력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이제 국지적으로 생기는 것이 싱크홀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도로 표면 같은 것이 이제 부서져가지고 포돌이란 말을 아시죠? 포돌은 네. 도로 그 표면의 재료들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퍼져버린 건데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물 흐름, 지하수 흐름에 의해서 흙이 실려 가버리면은 밑에 작은 구멍이 생겨요. 이 작은 구멍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천정의 모래입자들, 흙입자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천정 그 공동이 자꾸 위로 올라와 가지고 네. 한 4m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알기로는 한 4m까지는 지표면에 어떤 전조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4m 이내로 3m까지 올라오면은
지표면에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이제 땅이 갈라진다든지 땅이 이제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 원인은 물 흐름이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이 핵심입니다. 예. 공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흙이 느슨해져 있어요. 그러면 느슨한 곳으로는 물이 잘 흘러요. 여러 가지 지하수가. 지하수의 원인은 한강에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에서 새어나올 수도 있고 상수도에서 새어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비가 와서 땅속으로 들어간 물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그 물 흐름이 왜 그러냐면 물에는 우리 흔히들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교수님도. 물귀신이란 게 뭐냐면 물은 흐를 때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뭔가를 끌고 가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물의 점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점성. 네. 물에 관련된 이유 때문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다. 물귀신이라는 건 비유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실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정상삼 교수께서는 땅꺼짐 현상의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물의 거동에 의해서 토립자들이 일정 부분 이제 흘러 내려가면서 공동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광규 교수님 그러면은 이런 땅꺼짐 현상을 주로 자연적인 현상, 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인위적인 이유가 더 클 수도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싱크홀이나 땅꺼짐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거든. 그렇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이게 지질학적인 용어입니다. 싱크홀이 그 물에 잘 녹는 그런 암석, 이제 대표적으로 석회암, 이제 암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까 조원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큰 공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지표 하중이 견디다 못해 내리 꺼지는 이제 그런 건데 간혹 이제 이런 자연적인 원인에다가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균열이 나서 꺼지는데 지금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은 공사와 연관이 돼서 어떤 틈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지하수의 수압이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 커지고 요즘 또 얘기하는 그 극한호우나 집중호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공동을 키워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게 함몰되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인위적인 이유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막아야 될 것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집안을 어떻게 탐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정 교수님. 예.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의하면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도합 2,085건이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1년에 200건이 넘는 수준인데 이게 더 잦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더 잦아지는 원인은 뭡니까? 통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 한 4년 자료를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크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명일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제 공사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형 사고,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그것들이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이 훨씬 커지기 때문인데요. 지역적으로도 보면 지하 공간이 많은 곳, 개발이 많은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고요. 경기도가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 한 43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이제 강원도 이런 곳이 270곳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미한 땅꺼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포톨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서울시가 216곳 정도 돼서 전반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지하 공간, 그러니까 터널이라든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대형 공사고가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하수도를 원인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이렇게 상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표면에서 1, 2m 정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꺼짐이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대형 사고는 이어지지 않는데요. 지하 터널이라든가 이런 공사 같은 것들은 이번에 명일동처럼 한 20m, 30m까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네. 이광 교수님, 정 교수님은 특별히 최근 들어서 더 잦아진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좀 계속해서 사람들은
싱크홀 땅꺼짐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지 또 해외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뭐 진행자님이나 저나 국민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통계적으로는 이제 숫자상으로는 신고 건수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집안 함몰로 확인되는 숫자는 이제 좀 뭐 줄어드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만 이건 얼마나 조사를 하고 어디를 하느냐의 문제고 실제로 그 최근에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뭐 부산 사상구, 광명시 안산선, 강동구 명일동 이렇게 대형 사고들이 나는 것은 네. 뭔가가 지금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났던 경우가 무안 지역이 있습니다. 네. 무안의 석회암 그 아까 말씀드린 지질학적 원인으로 이제 석회암 이제 밑에 있는 공동이 있었는데 지하수를 많이 썼어요. 그 농업 지역이라서. 그래서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하중을 못 견디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2014년 정도 이제 그 석촌호수 주변에 송파구에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1년 사이에 훨씬 대형 사고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대형 사고라든지 임팩트가 있는 걸로 보면은 뭐 숫자가 얼마 안 돼서 통계를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체감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조 교수님 아까도 이제 그 땅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땅꺼짐이 발생한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지질학적으로 어떤 특성을 짚어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상하수도관이 많이 배치됐다든지 지하의 터널이라든지 뭐 지하철 공사 이런 특징을 봐야 되나요? 지질학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시민 생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질학적인 것은 동해안에 동해시 가까이 있는 두타산이나 영월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석회암지대 거긴 뭐 동굴도 있잖아요. 동굴이 위에 거기에서 든든한데 예. 우리가 특히 한강변이든지 물가와 관련돼서 물 흐름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그 상수도 하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 요즘 와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 후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가지고 흐트러 놨거든요. 공사 후에 그다음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매우기란 걸 해요. 대매우기 할 때 다짐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규정도 황당한 규정이 되어 있고 실행은 99.99%가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의 되매우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이 없어도 대매우기의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안에 공동이 생겨요. 그러면 공동이 일단 생기면 공동 천장에 있는 흙은 자꾸 밑으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특히 도로 같은 데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계속 진동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장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현대 생활은 이 재난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특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우리가 배웠냐면은 사주경계란 말을 썼어요. 예. 앞뒤 좌우를 다 지켜보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교수님, 땅꺼짐 현상이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은 이제 도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뭐 100년 전이든 200년 전 땅꺼짐 현상이 있었다면 그건 주로 이런 어떤 공사라든지 시설보다는 조금 자연현상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연현상이 이제 최초의 원인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크로아티아에서 갑자기 1년 사이에 한 대형 싱크홀이 한 100개 정도 생긴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석회암지대거든요. 원래 이제 공동이 이렇게 있는 건데 큰 지진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 균열이 나면서 이제 무너져 사람들이 막 이주를 하고 이렇게 됐고 튀르기에라는 데가 이제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그쪽도 이제 이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었는데 지하수를 또 많이 써서 이게 하중을 못 견디고 하는 것처럼 원래는 자연적인 걸로 시작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인위적인 것을 결합해서 그렇게 되고 아까 그 조원철 교수님 말씀하신 데 다 동의를 하면서 약간 이제 첨언을 하자면 서울 시내도 지질학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
화강암 안반이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연약 지반이 어느 쪽으로 훨씬 더 좀 많이 깊이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사를 하거나 똑같이 공사를 할 때 조금 대매우기를 부실로 하더라도 조금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우리 이 대한민국의 지형 자체가 뭐 스케암 기반이라서 그런 자연 현상에 따라서 초대형 싱크홀이 생길 그런 지형입니까 아닙니까? 스퀘암 지역은 강원도의 일부하고 네. 우리가 옥천대라고 해서 아주 그 변성을 많이 받은 곳이 이제 충청 지역의 일부하고 저쪽 무안으로 연결되는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스퀘암 공동으로 돼 있는 곳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조 교수님 뭐 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 정 교수님, 이 방금 전에 이제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 교수님도 이제 좀 덧붙여 주셨는데 분명히 이렇게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싱크홀과 도로 변형이나 도로 균열로 나타나는 이 땅꺼짐 현상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차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자연 현상과 이제 인위적인 현상이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도시화라는 걸 한 거죠. 결국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나대지가 그대로 있거나 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콘크리트 그리고 아스팔트로 좀 더 코팅을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땅이 자연스럽게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정해진 구간으로만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 관거를 통해서 하천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하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는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모든 도로들이 아주 우리가 공사를 잘해서 밀봉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물이 가지 않거든요. 결국은 도로의 구멍이라든가 틈새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하지 않는 코너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하 공간에서의 변형은 일어나고, 근데 우리가 코팅한 것처럼 위쪽은 완전히 딱딱하게 막아놨지만 지하에서는 그 물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에 의해서 들어간 물에 의해서 막 구조물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토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로 변형하고 이제 그 땅꺼짐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이라든가 그 도로를 통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도로 변형이나 크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겠지만 대형 인명사고로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터널이라든가 지하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사에 의해서 대규모로 지하수의 거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네요. 공사와 또 지하수의 흐름의 관계. 그렇죠. 조 교수님, 계절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빗물이 많이 들어올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여름철에 땅꺼짐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그 이유도 역시 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여름이 폭염이 오고 가뭄이 왔을 때는 땅 속에 지하수가 내려가 버려요. 가뭄이 오면은 지하수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흙 속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흙 사이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모래 흙 입자가 밑으로 떨어지면 조그마한 공동이 생기고 그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위로 자꾸 올라오거든요. 가뭄 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계절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땅 속으로 지하수가 많이 흘러가거든요. 우리 두 분 교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위험한 게 대형 공사, 지하철 공사, 터널 공사, 이거는 30m, 40m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공사를 마치고는 제가 거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대매우기 할 때 3, 40m 흙을 메꾸는 현장을 보면은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다짐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는 30cm를 흙을 넣고 다지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적어도 한 1m 정도 흙을 넣고는 다지고 1m 넣고 그렇게 다져야 되는데 3, 40m 지표면에서 덤프치로까지 싹 부어버리고 다 붓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표면에만 다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짐 효과는 한 3m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면 비가 안 오더라도 지하수가 없더라도 밑에 땅은 다져지면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여름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이상기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비가 너무 막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오거나 아니면 극한의 가뭄이거나 이 자연현상도 그러면은
도로 예, 밑에의 어떤 성격을 감안했을 때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조원철 교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예.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집중호우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100년 빈도 200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걸 또 극한호우라고 이름 따로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어떤 우리가 대형 공사를 하지 않을 때 보통 지하에서 지하수가 흘러가는 속도는 1년에 몇십 미터 또는 1년에 몇 미터밖에 안 가요. 소위 이게 흐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스며서 지나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를 하고 아까 틈을 만들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게 확 휩쓸려 가듯이 해서 공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지하수 흐름과 우리가 변형을 줬을 때 나타나는 지하수 흐름이랑 흐름으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메우기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 교수님, 그 일단 자연 조건만 놓고 보면은 대도시든 시골이든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 도시 지역에서 이렇게 땅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지하에 되어 있는 그런 시설 이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하의 시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도시라고 하는 것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도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공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가 다녀요. 그래서 지표면에서 계속해서 진동을 줍니다. 진동을 주니까 모래 입자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공동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싱크홀 주로 이제 땅꺼짐 현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 교수님, 이 사고가 났을 때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하 깊숙이에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공사 이야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상하수도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하수도관이 다 그래도 강철 파이프로 되어 있고 또 물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게 무너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수관이 아까 강철관, 강관도 있지만 강관은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관이나 뭐 PVC관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제 성북구라든가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의 노후관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 관들이 이제 우리가 지성관선으로 해서 모이는 이제 지점, 박스 형태에 가보면 모이는 곳에 가보면 토사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토사가 안 내려와야 되는데 깨진 틈을 통해서 토사가 많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하수도관이 결국은 원인이 된다라는 건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수도관이 대형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는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보면 상하수도관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전면적으로 이걸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 하수도관이 10,000km가 넘습니다. 지상관선 우리가 한 30cm 정도 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공사도 힘든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특정 상하수도만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집안 여건이라든가 배수 구조라든가 이 지역에 따라서 일어나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획일적인 진단을 통해서 관만 계산한다고 해서 싱크홀이 생기지 않는다, 집안 침하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대로 원인과 또 어려운 점도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이제 이강근 교수께 질문하기 전에 청취자분께서 공동이 뭔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공동이 구멍을 말하는 거죠? 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 캐비티, 영어로 캐비티라고 그러고 안에 모래가 흙이나 똑 떨어지면은 처음엔 콩알만한 구멍이 생기죠. 빈 공간을 얘기하는 빈 거죠? 공간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지하 집안을 탐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된 상하수도관으로 생기는 문제를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오래된 상하수도관이라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데 조금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이게
상하수도가 노후화돼서 깨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점인 거고요. 이거 자체로 크게 문제가 된다기보다 이게 이제 비거나이가 과테말라 시티에 이 노후 하수도관이 이제 그 물이 누출이 돼 가지고 거기 있는 연약 지반에게 화산재로 느슨하게 쌓여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도 90m의 대형 싱크홀이 나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조그마한 것에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탐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지금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GPR은 이제 안테나를 가지고 그 전자기 라디오파를 이제 쏴서 반사돼 오는 걸로 구조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주파수를 좀 작게 하면은 이제 파장이 커져서 좀 이 가탐 심도가 깊어져요. 근데 대신에 영상이 흐릿해요. 근데 이게 또 이 파장을 좀 좁히면은 가탐 심도가 줄어들고 영상은 좀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탐지할 수 있는 심도 정도를 2m, 3m 정도밖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전체적으로 소위 블라인드 상태라 그러죠. 그 상태에서 탐사를 해서 다 잡아내기는 정말 어렵다. 이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 교수님 뭘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탐사하는 방법은 집안이 움직이는 걸 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GPR 흔히들 우리가 지표 투과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표 투과란 말보다는 지중 투과가 더 그렇죠. 정확하거든요. 그라운드 페네트레이팅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게 이동성이 제일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물리적인 탐사는 전부 지정 위치를 딱 고정을 해야죠. 네. 특정 지점에서 하는데 이 GPR은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이 대개 한 2m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 한 500MHz짜리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테나가 중요한데 예. 문제는 저주파 500보다 낮은 300, 250, 150 심지어 지금 50MHz까지 나와 있어요.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미지가 이제 흐리기 때문에 판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시간 이 기기를 다뤄보고 탐사해 본 전문성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4m까지만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탐사를 할 수 있으면은 4m 올 때까지는 땅이 내려앉지는 않아요. 지표면이. 네. 그러나 3m 이내로 들어오면은 땅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장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탐사 사업을 해서 기술력을 우리가 축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두 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워낙 IT 기술이 우리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지하를 좀 못 들여다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일단 자 이광 교수님, 우리가 최근에 이제 땅꺼짐 사고가 크게 발생한 것이 바로 강동구 명일동입니다. 네. 깊이가 20m입니다. 아까 상하수도관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원인을 아까 조 교수님이 살짝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로 봐야 될까요? 뭐 거의 그 이유를 빼고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 정도의 큰 공동이 만들어진 건 뭐 나중에 그 지하수의 작용으로 공동이 커졌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 시작점을 제공한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땅 다짐을 제대로 잘 안 했다. 네. 시방서에 있는 대로 잘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이유로 또 보시는지요? 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그 이유가 뭐 워낙에 크고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글쎄요. 일단은 그 집안이 변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공동이 하나 생기면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떤 댐의 이런 붕괴 얘기할 때도 호미로 막을 구멍이 이제 가래 구멍으로 되고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틈이 생기면 그쪽으로 지하수가 몰려요. 왜냐하면 그쪽이 물이 가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천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물이 가기 좋은 틈이 있으면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수압이 다시 세지고 다시 공동이 커지고 그쪽으로 다시 몰려들고 이렇게 이런 증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작이 되는 원인은 이게 공사에서 다짐을 제대로 안 해서 틈을 만들어줬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정 교수님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공사, 지하 공사가 있을 때 땅 다짐을 못하는 특히 이제 도로 밑으로 지나가는 공사인 경우에 이 부분에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땅 다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땅 다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게 땅 다짐이잖아요. 예. 이제 근데 우리가 굴착을 시작했을 단계부터 이제 과다하게 지하수가 나온다든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장 위험한 케이스가 뭐냐면 그 물이 지하수가 흙탕물로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굴착 공사 당시부터 지하수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 지하수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는 공법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공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차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라우팅을 방수 크라우팅을 통해 가지고 아예 이제 공간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이제 안전할 수 있는데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짐 같은 경우는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정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화 단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공사 시점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정 교수님이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큰일이 언제쯤 일어날지 어떨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조 교수님. 예. 왜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돈 문제죠. 돈 문제입니다. 건설 공사는 시간이 돈이고 돈이 돈이거든. 시간이 돈이고 돈이 돈입니다. 공사하는 데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우선 제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땅 속에 물이 가장 쉽게 흐를 수 있는 게 어느 방향이냐면요. 공사한 그 방향입니다. 지하철 방향, 터널 방향, 상수도 방향, 하수도 방향. 왜? 그쪽으로 모든 땅을 파서 건드려 놨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장 많이 흘러요. 더 위험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하수도, 상수도 공사하는 데를 가보면은 밑에 흙을 다지고 다짐해 놓고도 그 밑에다가 받침을 콘크리트 부품을 가지고 상하수도를 받치게 돼 있어요. 예. 받치게 돼 있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새어 나왔을 때 이 이 집안 함물이 생기는 이 싱크홀이 생기는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하수도는 자연유화 중력으로 흐르기 때문에 비교적 흐름이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공동이 발달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이걸 조사만 자주 하면은 밑에 공동이 생겼다 안 생겼다를 빨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수도에 의한 것은. 그러나 상수도는 압력이 3.5배 정도 됩니다. 하수도보다 3.5kg/s 이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도가 만약 균열이 돼 가지고 물이 새 나온다 그러면 급속하게 싱크홀이 발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탐사를 하기가 그걸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명일동도 그 처음에 사진 맨 처음에 어떤 또 지나가던 분이 찍은 걸 보면은 무너진 다음에 상수도가 깨져 가지고 물이 새 나오는 사진을 처음에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상수도 이전에 밑에서 먼저 문제 생겼고 나중에 상수도가 터져 나와서 그 오토바이 타고 가시던 분이 빠진 곳에서부터 한 50m 더 이제 움직여 가서 시신을 우리가 확보를 이제 찾았잖아요. 그렇듯이 이 작은 땅 속에 있는 일은 쉽지 않은데 하수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탐사만 자주 하면 됩니다. 저는 꼭 그 관리 당국에다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걸 정부가 탐사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전국의 226개 시군구에 정부가 다
건설부나 아니면 서울시가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지자체가 민간 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건 세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수님 잠깐만 그 대책은 2부에서 더 하기로 하니까요. 좀 이따 그 부분은 다시 다루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 교수님 뭔가 서울도 물론이지만 대한민국의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는 도시 지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안내해 주는, 그러니까 어떤 곳이 지반이 좀 약한 곳이다, 어떤 곳이 상하수도관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어떤 곳이 지하가 공사되어 있는 곳이다. 실제로 그런 지역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느 지역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 위험을 또 조장하느냐, 또는 왜 우리 아파트 값 가격 떨어진다, 이런 걸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략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예, 이게 많이 또 질문을 받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우리나라도 그 지자체에서 네.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어디가 좀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좀 조심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전 이제 다른 나라도 보면은 여러 유형의 그런 위험 지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두 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이유로 인해서 그런 쪽이 대형 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 공사를 하면서 뭐 특별히 이제 연약한 곳이 나왔던 구간,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로가 집중돼 있는 구간,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으면은 그게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나온 논문에도 이런저런 요인들을 가중치를 줘가지고 예. 만든 지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저는 공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그 판단을 해서 뭐 약간의 뭐 이런저런 그 주택 값 이런 것보다는 네. 시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 지하공간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땅 꺼짐 위험 지도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공개는 안 돼 있네요. 네. 공개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땅값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 대부분 이제 GPR을 통해서 탐사한 결과들인데 그 결과들에 대해서 신뢰성 자체, 그러니까 공공기관 내에서도 공무원분들도 이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시추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 비저항 탐사 같은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고정밀한 정확도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탐사뿐만 아니라 그다음 두 번째는 노후관에 대한 GIS 데이터, 그다음에 기존에 예전에 있던 하천망도 이런 것들을 다 겹쳐가지고 지질도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레이어를 겹쳐서 확률적으로 위험한 곳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하도 요즘 AI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적어도 땅꺼짐 사고로 인해서 인명이라든지 또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KBS 열린 토론을 주제로 정하고 있는데 잠시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도심 속 지뢰, 땅꺼짐 공포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이강건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자, 땅꺼짐 현상 최근에 보면 조짐을 알기도 참 어렵긴 한 것 같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그냥 푹 하고 꺼지고 오토바이가 땅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전 징조가 있습니까? 또 일반인이 감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 명확하게 어떤 뚜렷한 징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우리 조 교수님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점 이 공동이 커서 지표에 가까이 오면서 무너지기 직전 단계까지 오면 균열이 나거나 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미묘한 차이를 판단을 해서 예방할 수 있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일반인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한 50여 미터 전방에 좀 땅이 꺼질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약간의 뭐 균열을 보고 저게 더 커질 것 같은데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습니까? 전조 현상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얼마나 시간적으로 앞서서 나타나느냐 짧게 나타나느냐 이제 하는 건데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희동에 땅꺼짐 생겼잖아요. 작년에 생겼을 때 꺼지기 직전에 그 지점을 차를 몰고 통과했던 서대문구 구의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구의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동차가 덜컹해요. 매끈한 도로에서. 그래서 이분이 얼른 내려가지고 동영상을 찍었죠. 유명한 동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찍은 동영상을 보면 계속해서 자동차들이 덜컹덜컹하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구의원 입장이라면 얼른 내려가서 미친 듯이 차들을 전부 세웠을 겁니다. 세웠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뒤따라오던 분이 땅속에 노인들이 들어갔었잖아요. 다행히 이제 생명은 구했습니다. 이렇듯이요. 짧은 시간 안이지만은 전조 현상은 분명히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평소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각 그 시군구별로 지역 자율 방재단이라고 하는 자율적으로 하는 그 방재단이 만들어지고 이런 전조 현상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런 땅꺼짐 현상에 대한 전조 현상을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신고가 또 허위 신고가 많아요. 허위 신고 장난삼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좀 찾아가지고 야단을 치도록 하고 허위 신고라고 하더라도 들어오면은 반드시 받은 사람은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니까 이상 없다라고만 보고가 나오거든요. 강동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전조 현상을 이 교수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은 실제 전조 현상은 시간이 기냐 짧으냐 하는 것에 나타나지만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인들도 지나가면서 가까이에서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교수님 가령 지나가다가 없던 웅덩이가 생겼다 그러면 싱크홀의 징조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비 오는 날 보면은 매끈하게 평상시에 내가 늘 다니던 곳에 문제가 안 생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1, 2m, 3, 4m 경우로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싱크홀이 깊지는 않지만 우리 정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상하수도 때문에 생긴 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살짝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걸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 신고 정신도 발휘돼야 됩니다. 겁만 먹지 마시고 전조 현상을 볼 수 있는 좀 교육이 필요해요. 이 공공교육. 정 교수님 그러면 이 땅꺼짐 현상을 미리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땅꺼짐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될까요? 지나가던 차들이나 또는 땅이 꺼져 있는 곳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까 명일동 같이 이제 공사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그게 어떤 원인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깊이가 얼마나 되고 확대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그 지역에서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걸 뭐 구경하려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고 가시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2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안전한 쪽으로 가시고 신고는 할 수 있을 테고요. 예, 신고를 하실 때도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여튼 여기서 잠깐요.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우리 명일동 사건에 초기 맨 처음에 찍은 사진들이 나타난 그 후에 보면은 땅이 꺼지고 위에 도로 아스팔트는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 위로 차가 지나갔어요. 아스팔트만 남아 있는 거로. 차가 6대가 지나갔어요. 예. 이거는 현장 통제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고 난 게 제일 구경거리거든요. 예. 우리 시민들도 많이 모입니다. 제발 사고 현장에는 자기를 노출 안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오늘 도로 관련해서 이제 땅 밑에 있는 하수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공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께서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강 교수님. 공구위원님께서 하수관도 문제지만 높은 빌딩이나 아파트 초고층 건물도 땅꺼짐 원인이 될까요? 아까 석촌호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주변에 이 고층에 롯데타워를 짓는 과정이었나요? 그때 그 주변에서 땅꺼짐 현상이 있으면서 롯데타워와 관련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고층 건물은 그 이제 기초를 뭐 롯데아마 고층 빌딩도 마찬가지고 그 굴착을 해서 안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초보다 아마 그 과정에서 지하수를 많이 배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평소에 지하 수위에서 굉장히 많이 깊이 내려가거든요. 그 주변에 또 송파구에서는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이 지하수 소위 이제 공사를 할 때는 다 그 공사는 심도보다 더 밑으로 지하수 수위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지하수를 많이 배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석촌호수 수위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층 건물이나 이제 고층 아파트의 지하공사, 지하공사 부분은 뭐 그것이 공동하고 만약에 연계가 돼 있으면은 큰일 날 일이겠죠. 그렇게는 우리의 그 건설에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 거기 좀 덧붙일 네, 괜찮겠네요. 네. 우리 석촌호수는요 본래 한강입니다. 한강이었어요. 맥부지를 못해가지고 흙이 없어서 맥부지를 못해가지고 남겨놓은 게 석촌호수입니다. 아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의 큰 홍수가 장기간 지속되면 석촌호수에 황토물이 들어옵니다. 지금도요.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대형 건물 이제 아까 이 교수님 정확하게 우리가 깊이까지 나가기 때문에 대형 건물 자체가 싱크홀을 만들지는 않아요. 다만 어떤 일이냐면 공사 도중에 물을 뽑아내는 것은 이제 싱크홀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공사를 완료하면은 지금까지 지하수가 흘러가던 것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리면 지하수는 반드시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물이 모이는 곳에서 물 흐름이 더 세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싱크홀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 건물 또 특히 요즘 대형 뭐 높든 낮든 간에 지하 공간을 많이 개발하잖아요. 개발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쇼핑센터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하수 흐름을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곳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 건물 지을 때 나중에 되메우기 할 때 제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대책을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또 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정 교수님께 먼저 각 지자체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노후 상하 수도관 교체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꺼짐 현상 등을
고려할 때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 상하수도 간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상하수도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성 간사를 포함하더라도 서울시만 하더라도 10,000km가 훨씬 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공사 시에 이제 도로 통제라든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수관들은 도로 가장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고가 많은 강남이라든가 서초 같은 데는 도로 차량 통제 문제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싱크홀 문제가 이슈가 됐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상하수도관을 저희 교체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한다고 해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냐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공사장 관리를 통해서 대형 싱크홀을 먼저 막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상하수도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시가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깎지 않고 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면적 순차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싱크홀에 대해서 과다하게 시민들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사장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상하수도보다는 공사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 김영건 분께서 이런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이강은 교수께 여쭙고 또 추가적으로 조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철길을 돌로 두드리면 수 킬로미터에서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처럼 도로 밑에 상하수도 이음새나 적당한 거리에 감지기는 따로 없을까요? 이게 말하는 뭐 좀 약간 최근에 말하는 뭐 AI식 해법 또는 로봇 해법 이런 일종인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위험 감지 장치를 지하에 심어 놓는 방법, 박아 놓는 방법.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이제 관망을 깐다든지 할 때는 뭐 요즘 뭐 광섬유도 있고 뭐 이런 장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광섬유를 깔고 모니터링 하면은 거기에 뭐 이염새의 문제가 있다든지 온도의 문제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노후 관망이기 때문에 네. 그게 새로 갈 수는 없거든. 그래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랄까요 무인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들어갈 수 있으면 가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게 웬만큼 살아있는 관로면 괜찮을 거고요. 노후 관로면은 이것도 이제 막힐 수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첨단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소위 말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히 현실화해서 하기는 지금 노후 관로 같은 데는 적용하기가 좀 난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 교수님 우리보다 더 일찍 이 지하 상하수 관로를 건설을 했던 국가들이 있을 거니까 뉴욕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런 땅거짓 문제가 없었나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외국도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많거든요. 많이 있는데 요즘 AI 저도 지금 AI 모듈을 4가지를 쓰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5개 쓰다가 하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버리고 쓰고 있는데 A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거예요. 이미 과거 겁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사람의 인지에서 관찰이 되고 정리가 된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시작이 되는 건데 믿을 만한 정보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보를 하나하나 여러 가지 방법 아까 우리 로봇 방법 해가지고 원격 카메라 가지고 하수 관로에 넣고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깨지는지를 다 탐사를 하면은 한 군데다가 한 군데다 다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 데이터가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양식도 다르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한 지도에다가 그려놔야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광섬유 얘기했는데 신규만 하는 데는 광섬유 넣어놓으면 여러 가지 측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건물 같은 데는 요즘 탄성파 가지고도 측정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기존의 것은
GPR이 그래도 가장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네. 즉 하나의 성격 지도 위에다가 그려놓고 아까 제가 조금 길어집니다만 하나만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97년도에 침수 위험지도 때문에 한번 욕을 되게 먹은 적이 있어요. 어느 특정한 지역이었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요만큼 물이 차고 해서 9개를 돌에다 새겨 가지고 갖다 준공을 했어요. 점심 먹고 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주민들이 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값 전세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진다. 우리의 수준은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서울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시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설은 보안이거든요.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시설은 빼고 일반 지도에다가 여기는 이 정도의 어떤 위험이 있다 하는 거 아까 여러 가지 그 가중치 가중해서 네. 공개하는 게 좋아요. 예, 패널 분께서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시다 보니 전세기라고 하는 비소가 들어갔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 청취자분들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공개 부분은 서울시 또 자문을 하고 계시는 정창삼 교수께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자, 서울시뿐 아니라 지자체가 집안 침하 사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우리 주민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 교수님. 네. 우리나라는 이제 2016년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이제 2018년 1월부터니까 아직 채 10년이 되지는 않았는데, 자, 이 뭐 법의 내용이 뭐 지하 땅꺼짐 사고 예방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조금 이런 법들이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책무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는 쉽게 얘기하면 지하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그러니까 종합 계획 만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하 중앙 안전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개발 사업자하고 시설 물 관리자한테는 집안 침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법률이다 보니까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금 더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정 교수님께서도 이걸 하는 지자체가 잘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충남 당진시가 이걸 하고 있다는데 충남 당진시가 어떻게 하길래 당진시는 이 법을 충실하게 또 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산업 국가공단 산업시설 대규모 시설 있잖아요. 현대제철인데. 네. 그런 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거기가 전부 바닷가에 매립지예요. 예. 그러니까 안 하면은 자기네들이 문제가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잘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걸 법은 있는데 이 교수님 뭔가 좀 강제 규정이라든지 이게 시민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보다도 그 체계는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 안전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 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그 흐름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최근의 1년의 이 사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이 부분을 좀 현실화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을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큰 사고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까 땅꺼짐 집안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GPR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라운드 펜레이팅 이제 시설 장치라고 하셨는데 주파수를 키워서 더 땅속 깊숙이 들어가려면 화면이 신통치 않고 또 가까이에서 땅 표면 이제 조금 낮은 곳 이렇게 좀 몇 미터 안 들어가면 화면은 선명하다고 그랬는데
땅 깊숙이도 들어가고 화면도 선명하게는 못 만드는 겁니까?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장치의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네. 땅이라는 게 굉장히 균질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적기를 탐지할 때 레이더를 쏘고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적기가 있고 이런 공간에서는 비교적 우리가 굉장히 균질하잖아요. 땅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 화면을 흐릿하게 만들 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게 좀 더 깊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소위 우리가 타겟이라고 하는 규모가 커지면은 그걸 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대형 싱크홀을 대형 공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비싼 장비라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노력을 해서 또 그 운영하는 사람의 또 능력도 같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충분히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 교수님 땅꺼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도시 계획 단계 아까 이제 지하 깊숙이 지하 밑에서 공사하는 것도 다 검토가 돼야 될 거고 땅 다짐도 이런 좀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현재 다 있죠. 제도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이고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가 탐사를 통해서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엑스레이 한 장을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한 10년간은 봐야 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땅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워낙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실제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오랜 경험. 이런 각 회사들이 이제 탐사했던 내용을 국토부나 서울시는 연말 되면 다 모아가지고 세미나 같은 걸 해서 이걸 자료를 표준화시키는 그런 연구 과업을 또 국가는 수행을 해야 돼요. 네. 그런 건 안 하고 직접 하겠다고 자꾸 나서니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226개 시군구에서 다 할 수 있냐? 절대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사 업무는 민간 업체에다가 맡기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연구사업만 국가에서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정 교수님, 뭐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국가가 대략 이제 일본 또는 미국의 일부 도시 또 유럽의 경우 이런 데서 우리가 뭐 참고할 만한 땅꺼짐 사고 예방 대책이 뭐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지역의 형상이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로컬리티를 가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 조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GPR이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여기에 너무 집중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단순한 정보를 얻어내고 우리도 확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의 공사장 위치라든가 공사장에서 나오고 있는 지하수의 양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예전에는 지금 하천으로 관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 하천이 돼 있었다든가 그다음에 도시에서의 지하 수위도라든가 아까 지질도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험성을 판명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너무 원웨이로 하나의 방향으로 가면은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다음 정말 위험이 발견될 경우는 GPR보다는 이제 전기 비장 탐사 같이 좀 더 고정밀의 장비를 이용해서 그걸 탐지해내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최근 빚어지고 있는 땅꺼짐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분께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우리가 땅꺼짐 이 사고 대책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어디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지요. 먼저 이강근 교수님 어때요? 예, 뭐 조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뭔가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그 편리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데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집중을 해왔다면 우리가 이제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한 이 시점에서는 네. 시민의 안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 가중치를 둔다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대책들 공사장 안전관리 이런 예. 것들이 자동으로 거기에 맞춰져서 또 지하 안전법도 제대로 잘 수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예, 저희가 이제 땅꺼짐 현상을 볼 때 그냥 지방공학적인 문제로 너무 우리가 집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전체의 물순환 체계를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LID라고 그러죠. Low Impact Development 같은 그러니까 도시 물순환을 건전화시키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건전한 물순환 체계에서 이슈가 생기는 공사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우리가 네.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쪽으로 집중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조은주 교수님 1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옳은 좋은 제안들인데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상하수도에다 이제 상당한 그 책임 부분을 돌리고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20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계속 늙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노화를 이제 늦추기 위해서 노후화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상수도 하수도는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몇백조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상하수도를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아까 뭐 공사장 관리 빅데이터 다 중요한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듣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의 땅꺼짐 외에 우리가 고도로 성장하면서 또는 우리의 역사의 흔적이 바로 또 상하수도관 또 공사를 통한 또 땅꺼짐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철저한 대비책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대로 대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